이번 책은 사마천의 사기열전입니다. 옮긴이는 김원중입니다. 처음에 사기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등장인물이 너무 많은 것, 그 다음에 나라 이름이 겹치는 것도 많고 한 챕터 속에 여러 나라가 뒤섞여 나오는 것, 그래서 헷갈렸고, 만약 한 장을 읽다가 마무리를 못 짓고 나중에 다시 연결해서 읽으려면 전후 관계를 알 수 없어서 다시 처음부터 읽어야 했고, 다행히요 250페이지 정도를 넘어가면서 그 쭉쭉 잘 읽힐 때가 많았고요. 그러면서 재미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속도가 붙을 때는요, 그 소설, 그 문학 작품을 읽는 것 같은 그런 재미가, 그러면서 또 그 역사 속 인물들이 그 문학 작품 속의 캐릭터처럼 여겨지기도 했고요. 그 나라 이름이 헷갈리는 것도, 그 다음에 그 인물이 복잡하게 그 많은 것도 무시해버리면서, 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춘신군이네. 그리고 또 이 스토리는 범저, 그 다음에 여기는 악의, 쭉 그런 식으로 노중련, 구론, 여부리, 그 다음에 형가, 팽활, 한신, 이런 식으로 그 인물들 속으로 빠져들게 해주는, 저도 신기하게 생각되는 그런 힘을 주더라고요. 저한테 그 도움이 된 것은요, 그 김원중의 그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 지도 두 장이었거든요. 이게 손자병법 그 책인데요. 이 앞에 나오는 이 춘추시대 이 세밀한 지도 있잖아요. 이 지도 한 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국시대 지도거든요. 이 전국시대 이 지도.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서 읽었더니요, 그 공감각적인 틀이 생겨서 그 어떤 나라끼리 헤쳐 모였다가 다시 또 갈라졌다 하는 그 관계도를 어림해 볼 수 있어 이 꼭 필요한 지도였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저는요, 이 사기열전에 이 지도가 많이 실렸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계속 남았습니다. 그 김원중이 그 옮긴 그 다음에 그 사기열전 그 2권을 읽을 때는요, 그 열전 한 개씩을 하루에 그 읽으려고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1권은 지금 870페이지 정도였었는데요. 그러면 그 사기 열전에서요, 그 김원중의 해제 부분에 한번 보면요, 이 사기 열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사기는요, 봉기 12권, 그 다음에 봉기 12편, 표 10편, 서 8편, 세가 30편, 그 다음에 열전 70편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열전 70편에 관한 것들은요, 주로 어떻게 되냐면요, 그 주나라 붕괴 후 등장한 50개 제후국 가운데 최후까지 살아남은 전국 칠웅, 그 진, 한, 위, 제, 초, 연, 조, 이 전국 칠웅의 흥망성쇠를 주축으로 하면서 그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그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2000년을 아우르는 그 기간인데요. 그 전설의 황제 시대로부터 한 무제 때까지. 자, 그러면서 이 사기 열전은 그 시대 그 격동과 그 파란의 시대를 치열하게 살다간 그 온갖 인물 군상의 결정체인데요. 지금 이 김원중이 적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 이 부분이 좀 감동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기 열전은 그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까라는 물음에 대해 다양한 해답을 제시한다. 사마천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겪는 고충을
거의 모든 인물이 똑같이 겪었음을 역사적 사실을 통해 말해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대에 맞선 자, 시대를 거스른 자, 그리고 시대를 비껴간 자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역시 적지 않다. 이러한 열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사마천은 인간 사회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대립과 갈등, 배반과 충정, 이익과 손실, 물질과 정신, 도덕과 본능, 탐욕과 배품 등 양자택일의 기로에 선 인간을 제시하고 그런 갈등 자체가 인간이 사는 모습임을 강조한다. 사기열전을 생명력 넘치는 산 역사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 본위의 역사를 읽게 만든 작가의 각고의 노력 덕분이다. 사마천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간 인물들을 현재에 살고 있는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독자들에게 큰 감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기열전이 폭넓은 독자층을 끌어들이는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사기열전은 궁형을 당한 사마천의 세계관과 인생관 위에 개인적인 비극을 역사의식으로 승화시켜 시대를 살다간 인물을 조망해 나갔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요. 어느 책이든 보면은 사마천이 궁형의 치욕을 씻고 이런 말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궁형 그 형벌이 어떤 벌이었을까?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는데요. 이번에 읽은 이 사마천과 사기에 대한 모든 것, 김용수가 지은 사마천 삶이 역사가 되다라는 이 1권책에서 저는 그 형벌에 대한, 그래서 왜 죽음보다 치욕적인 그런 말이 계속 나왔는지 그 부분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어렴풋이 알고 있는 궁형, 그게 도대체 어떤 벌이었을까? 그거를 한번 찾아봤더니요. 이것은 사마천이 친구 이만에게 보낸 편지 곳곳에서 궁형과 그에 따른 치욕의 감정을 토로하는데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몸을 신성시하던 당시의 가치관으로 보아도 궁형은 치욕 중에 치욕이었으며 틀림없고요. 중국 역사상 존재하던 대표적인 형벌들 중에서요. 10대로 꼽히는 그런 무지막지한 혹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요. 이 궁형은요. 상대적으로 고통은 적은 편에 속하지만 궁형을 가장 고통스러운 혹형으로 꼽는 까닭이요. 다른 혹형들은 그저 육체의 극심한 고통을 가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궁형은 정신적 고통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고요. 인간의 수치심을 자극해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려는 것, 그래서 예로부터 사형에 버금가는 중형으로 취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중국의 전통 문화 속에서 이 궁형은 그 자체로 사형보다 더한 형벌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마천 자신도 죽음보다 더 치욕스러운 것이 궁형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궁형은 이 궁형에 대해서 중국 역사를 한번 보면요. 전설 시대인 요순 시대 그때부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궁형이라고 하는 것은 생식기를 자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며칠 안에 상처가 쉽게 아물지가 않잖아요. 그래서요. 궁형을 당한 사람은 일시적으로 어둡고 따뜻한 잠실, 누에를 키우는 곳 있잖아요. 그 잠실에 보내져 요양을 하게 했는데요. 궁형을 당한 사람이 찬바람을 쐬면 목숨을 잃을 위험이 컸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록에서요. 잠실에 보내졌다,
잠실에 버려졌다. 그런 글을 보면 그게 궁형을 당했다 이런 뜻인데요. 그 사마천이 49세에 그 궁형을 당했거든요. 그러면 나이가 많을수록 더 위험했는데요. 그게 죽을 확률이 훨씬 높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궁형을 자청한 그의 심경이 어떠했을지, 그러니까 사형을 판결받은 사형수가 다시 목숨을 걸고 궁형을 자청하는 그 어처구니 없고 기막힌 장면이라고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마천의 궁형은 중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마천은 그 만약 궁형을 당하다 죽는다면 그 남겨놓은 것이 없으니 자신의 죽음은 개죽음이 될 것이고 결국 조상과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손가락질 받는 존재로밖에 남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과 이 사건의 전말을 알리는 기록이 아예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보다 그것이 더 두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기록을 하는 쪽을 택하고 그 죽음보다 더한 이 치욕을 견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시 이 사기를 계속 끝마쳤는데요. 이 사기는요, 그 이만에게 보낸 그 편지로 보아서요, 사기가 14년에 걸쳐서 완성된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42세 때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궁형을 받고 그 다음 또 그러니까 궁형을 받은 기점으로 앞뒤 7년 정도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55세 정도에 마쳤고요. 그 다음에요. 사마천은 아마 이걸 완성하고 55세 때 완성했고요. 그 다음에 56세 때 무죄의 심기를 건드려 하옥되었다가 처형당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기록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옥되었었냐면은 일흥을 변호하다가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일흥이 누구였었냐면요. 이광리 무죄가 이광리는 무죄 참 차남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또 비슷했던 것 같은데 이광이었던가? 그 사람이 이릉의 할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마이가 젊은 그러니까 20대 그 후반 그때 밝힌 것을 보면은 자기가 존경했던 그런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손자가 이릉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손자와 그러면 친숙한 사이였냐? 그것도 아니었고요. 자기가 생각할 때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을 그러니까 일종의 변론을 한 것이죠. 그러면 그때요. 보안 임서에 따르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이때요. 그러니까 그때 사마천은 계속 지금 있는 이 한나라 이 무죄를 섬겼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마천이 한번 진술을 보면요. 제 생각을 다 밝힐 수 없었으며 주상께서도 제 뜻을 이해하지 못하시고 제가 이사 장군을 비방하고 일흥을 위해 유세한다고 생각해 결국 법관에게 넘겼습니다. 간절한 저의 충정은 끝내 드러나지 못했고 근거 없이 이사 장군을 비방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집안이 가난해 사형을 면할 재물도 없고 사귀던 벗들도 구하려 들지 않았으며 황제의 측근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그 사마천이 그 되먹지 않는 수작으로 이광리의 이광리가 누구냐면요. 그 무죄 총애를 받던 그 이부인의 누이 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광리가 그 흉노를 물리치러 갔다가 패하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광리의 공을 훼손하려 한다. 그래서 이 사마천을 옥에 가두어라. 그런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광리는 그러니까 무죄가 총애하던 그러니까 일종의 천한 매부지간이었죠. 그 죄목으로 그 사마천을 옥에 가두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한나라 초기 명장 이광의 손자인 이릉도 그 흉노에게 그러니까 그 자기의 그 좀 헷갈리는데요. 그러니까 이광리는 패했지만 돌아왔고 그 다음에 이릉은 패하고 거기에 한마디로 항복한 거죠. 그래서 지금 무죄가 심기가 엄청 불편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죄는 그럼 여기서 또 좀 길어지긴 한데요. 얘기가 또 깊숙이 들어가는데 여기 지도를 한번 보면요. 이게 그 용 선생 그 세계사에 나온 지도거든요. 여기 지금 이 흉노 땅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게 한나라고요. 그럼 이 흉노가 훨씬 더 지금 크거든요. 근데 이때 지금 한 고조 유방 때부터요. 유방이 이 흉노를 어떻게 해보려고 갔다가 그 구사일생으로 돌아오긴 하지만 그 이후 계속 이 흉노와의 관계는 한나라가 일종의 조공을 바치는 그때도 뭐냐면은 이 보면요. 여기 살짝 보면요. 한 고조는 30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가 흉노에 맞서 싸웠지만 묵툭선후의 유인 작전에 말려 크게 패하고 백등산이라는 곳에서 포위당하고요. 그리고 한 고조는 흉노 제국에 한나라 공주를 시집 보내고 매년 공물을 바치기로. 그래서 이 흉노와 이 한나라의 관계가 지금 그 울며 겨자 먹기로 한나라가 지금 공물을 바치고 있는데 이 무죄 때 와서 이 흉노를 공격하는 거죠. 흉내를 쓸어버리려고요. 그래서요, 이 무죄가 보면요, 그 우리가 무죄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또 그 뭐냐면은 그 고조선 공부할 때 들었던 그 기원전 109년 무죄가 그 고조선을 정벌을 단행했다 뭐 이런 거 들었었잖아요. 그다음에 또 세계사 배울 때 서역까지 이어지는 그 비단길을 개척했다고 들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자꾸 나오는 그 1대1로 그 세계를 하나의 길과 그다음에 띠로 연결한다는 그 영어로 그 뉴 실크로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뉴스를 또 심심치 않게 듣잖아요. 여기 보면 그것과 관련해서도 여기 지도가 있는데요. 그런 것과 관련된 사람이 한 무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조선 그 배울 때 우리가 그 치욕이죠. 그 정벌당하고 그 사람이 한 무죄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요. 중국에서 꼽는 그 4대 천왕이 누구냐면요. 바로 한무죄 유철이 1번입니다. 그리고 당태종 이세민이고요. 그 다음에 송태조 조광윤, 그 다음에 명태조 주원장 이 네 사람이 그 바로 4대 천왕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전대미문의 이 대교 통로를 개척한 그 비단길이라는 이 무죄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흉노로 보내는데 계속 그 승리의 전과가 아니라 계속 패배 소식이 들리니까 얼마나 이 무죄 지금 심기가 불편했을지.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이릉을 변호했다고 하는 이 사마천의 뜻이 어찌 됐건 그의 심기가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일종의 정치적 희생물이 아닐까. 사마천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무죄 심기를 건드렸다 해서 나중에 처형당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지금 이런 것과 관련돼 있는 사연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 무죄 때까지의 역사를 기록을 해야 된다면 나중에 그 사마천한테 어떤 화가 또 미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요, 여기 보면요, 이 태사공서가 사기의 처음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태사공서를 한 벌 더 베껴두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마천이 사기 그 130권 중 맨 마지막 권이자 자서전에 해당하는 태사공자서에서 직접 거론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사마천이 이 태사공서를 그 정보는 명산 깊이 간직하고 장지명산이에요. 그 다음에 부보는 수도에 두어 부재경사예요. 그래서 후세 성인 군자들이 열람하길 기대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한 부를 더 베낀 까닭이요. 그 나중에 누군가 그 책을 훼손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분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심지어요, 글자 수가 52만 6,500자라고 또 나옵니다. 그럴 때 이 숫자가 바로 혹시나 누군가 어떤 훼손 뭐 이런 거를 그 염려해 둔 그 사전 조치라는 거죠. 불순한 권력자들이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자기들 입맛에 맞게 그 훼손할 가능성, 그 다음에 이때 종이가 발명되기 전이라 책을 여러 권 만들 수도 없고 그 시간도 촉박하고 지금 무죄의 이 독재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그 다음에 무고한 게 어떤 사건에 또 휘말릴지 그러한 그 위험 전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썼는데요. 심지어 그러면 지금 이 글자 수가 그대로 다 전해져 오냐면요. 이런 것도 있답니다. 그 중화 서국의 판본에는요. 3만 자 가까이가 더 늘어나서요. 55만 자가 넘는다는 거죠. 정말 염려했던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그거는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그 나왔을까 하는 거는 그냥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마천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이 책을 완성했는지 이 사마천과 사기에 대한 모든 것, 이 김영수 이 지은이를 한번 보면요. 이 사람은 지금 거의 사마천과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은 이 책을 한번 보고 읽는다면은 훨씬 더 처음에 들어가는 부분도 더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는 이 그 호기심들 이런 것들이 제일 큰 힘인데요. 그러한 것을 갖고 한번 이 사기를 읽는다면 앞에 부분에 좀 그 약간 재미가 없는 그러한 부분에서도 훨씬 더 그러니까 인내심을 갖고 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요. 이 책을 그러니까 읽는데 그 속도가 좀 앞부분은 특히 속도가 붙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뒷부분에 갈수록 그 속도가 붙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고 나중에 너무 헷갈리고 이래서 이제 지도를 막 찾고 해서 보고 했는데 처음부터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 공간감적인 그러한 것들이 눈에 이렇게 들어오면서요. 인물의 관계도와 그다음에 그쪽 시대들이 많거든요. 아까 그 김원중의 손자병법에서 나왔던 그 지도가 보면은
이게 그 춘추시대인데요. 이렇게 지도가 엄청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처음부터 놓고 보면은 이 책을 완독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권을 읽을 때는요. 도중에 그 챕터를 끊지 않고 한 편씩을 그러니까 읽어서 그렇게 열전 한 개씩을 그냥 하루에 끝내버리는 그러한 계획으로 읽으면은 더 헷갈리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 이야기를 따라가는데 약간 이게 되게 문학적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그 문학 작품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끝부분에 갈수록 그런 색채가 더 강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네, 사기열전 1권 리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